네, 이거 기억나시죠? 그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가 대만에 대한 반도체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미국 내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도 2008년에도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근데 우리가 그때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게임의 법칙이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게임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원유 패권, 그러니까 석유 자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2008년 이후 한 12년 만에 그 패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가 미국 내 기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석유 패권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와 비슷한 뉘앙스로 들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요거 같이 봤었죠. 기억나시죠? 경투 중에서. 네, 그래서 여기에 질세라 유럽에서조차도 이게 전략 물품,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다라는 건 이제 세계에서 진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조차도 미국과 아시아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기술 자립에 나서겠다. 삼성전자와 TSMC를 넘어서겠다라고 발표했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다음 같이 봤었죠. 그래서 이분이 뭐 메모리 권위자인데 서울대 석좌 교수이신 이분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 경쟁력의 세계 1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걸 서울대 석좌 교수님까지 나와서 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뉴스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금 JY가 잡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풀어달라는 반도체가 중요하고 TSMC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너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인 경쟁과 뭐 M&A나 본격적인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서 좀 어떻게든 빨리 정치적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음,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겠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황철성 교수는 항상 삼성전자 위기로 얘기했었다. 근데 이거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대학 입학, 그러니까 대입을 둔 지금 최근에 트렌드의 변화를 보시면 과거 학력고사 시절서부터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바뀌고 이제는 뭐 앞으로 뭐라고 이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변화의 과정들을 보면 일단 암기해서 뭔가를 풀어내는 능력이 사실은 기존의 학력고사나 아니면 단순 학교 공부라고 치면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응용과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한다라는 거죠. 학습의 형태도. 그러면 실제 뭐 AI라는 거 지금 계속해서 뭐 AI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디램과 랜드라는 건 결국 암기해 놓은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불러다가 쓴 다음에 시험 보는 능력을 체크하는 단순 암기식 공부 방법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수학 능력 시험이나 이런 건 사고력을 요하는 거인 것처럼 또는 최근에는 이제 상상력이나 더 풍부한 응용력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다라면 실제 가상의 세계인 AI에게도 그죠?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 암기한 걸 갖다 쓰는 역할이라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우리 뇌의 구조에서 로직을 만들고 그 기반을 해서 뭔가 상상하고 응용하고 학습하는 더 나아간 단순히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갖다 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AI라는 게 고도화되고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그러니까 D램과 낸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D램과 낸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반도체 산업의 한 20, 30% 차지하는 그 정도고 전체 반도체라는 시장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20, 30%인 그것 자체도 시장은 마켓 사이즈는 계속 커지긴 하죠. 경쟁자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다 키우겠다는 것들은 다 뭐냐? 네,
상상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두뇌를 가진 그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AI가 수능 언어 영역 풀 수 있는 정도로 끌어올라오겠다라는 그런 능력을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해 놓은 걸 갖다 끌어다가 비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데 지금 뭐 알파고와 그 싸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거 딥러닝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습들을 기억 장치에 저장시킨 다음에 상황 판단에 따라서 산수를 계산해서 대입하는 방식이니까 인간의 기억과 비슷한 방식 그리고 학습을 통한 방식인 거잖아요. 스스로 사고하거나 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더 진보된 형태의 AI를 가기 위해선 그런 반도체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입 시험이나 과거의 공부 형태도 그냥 암기해서 공부하던 시대에서 점점 사고력을 요하는 시대로 전환되듯이 기계의 세계에서도 컴퓨터의 세계에서도 단순 암기하고 저장해 놓은 걸 꺼내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응용하고 이제는 그 로직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들고 판단하게끔 하는 능력을 갖게 할까가 앞으로 시대의 메인 주류 흐름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다 안 좋다의 논점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꺾인다 안 꺾인다의 논점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진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거죠. 단순 암기보다는. 이건 명확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에 대해서 그럼 그걸 구현해 줄 수 있는 반도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개인들도 기업들도 그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건 경투 중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고 있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건 그게 뭐 천연 자원이 됐건 뭐 기계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독점하고자 하고 배타적으로 자기네들이 권한을 갖고자 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려는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죠. 원유가 이렇게 된 이유는 동력이라는 뭔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에너지 그걸 돌리는 소스가 원유였기 때문에 지난 뭐 4, 50년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거고 이제는 땅 따먹기나 영토 확장이나 동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움직이는 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사고력과 기억과 저장과 응용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올라간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호하고자 할 거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키우겠구나라는 걸 투자자로 하여금은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몇 가지 도표를 꼭 기억하자고 했는데 요게 이제 경투 중에서는 저 정도 뉴스를 보고 마무리되면 되는데 여러분은 조금 더 진일보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요건 이제 제가 다른 리포트에서 따온 겁니다. 애플이 2022년에 유럽 미넨에 3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반도체 설계 연구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넨 반도체 연구소는 AP, 그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는 두뇌죠. 핵심 두뇌, AP. 그 다음에 5G 모뎀 칩, 그 다음에 차세대 무선 기술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모바일 AP와 맥북에 탑재되는 M1 프로세스를 자체 개발해서 사용 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어준 거에 자기네들의 시스템을 얹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네 하드웨어에서 자기네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되는 가장 편리한 경험,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기에 가장 깔끔한 환경과 자기네 하드웨어에 적합한 환경의 반도체는 프로세스는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얘기는 일단은 요거 좀만 더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향후 5G 모뎀 칩과 데스크탑 고성능 프로세서에서도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인텔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그죠? 애플과의 결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도 반도체를 디자인하기 위한 엔지니어 모집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반도체 디자인 엔지니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잘 웬만해서는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템 추가하고 그죠? 서버 잘 관리하고 이럴 것 같지만 얘네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어디에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냐?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엔지니어 모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애플도 그렇고 바이트댄스도 그렇고 회사는 ARM 아키텍처에 기반한 서버용 반도체를 개발한 인력이라고 설명했고, 이처럼 최근 IT 업체의 자체 반도체 설계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트렌드는 반도체를 디자인하기 위해 필요한 IP, EDA 설계 툴이죠. 그리고 파운드리 업계의 수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관련 기업으로 케이던스랑 시놉시스랑 뭐 TSM, 삼성전자 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또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체들까지도 가세해서 자체 반도체를 디자인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냐는 거예요. 음. 그럼 이들이 디자인하려는 저 반도체는 D램 반도체인가요? 아니면 낸드 반도체인가요? 어.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AP, 5G 모뎀 칩, 차세대 무선 기술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했고, 이미 모바일 AP와 맥북에 탑재된 M1 프로세스를 자체 개발해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하드웨어적인 내용이어서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IT 하시는 분들이 막 워낙 똑똑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IT 유튜버들 많이 보시면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상상하거나 맞추기는 어렵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IT를 잘 아시는 분일수록 투자에는 맹공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국에 있는 어떤 IT 전문가도 전 세계 IT 트렌드의 변화에 누가 리딩하고 있고 정도를 감으로 알 수 있지만, 어떤 변화가 또 어떤 기술이 나와서 어떤 연구원이 어떤 걸 개발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바뀔 거라는 걸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얘네들이 자체 개발하겠다는 이 모든 게 다 시스템 반도체예요. 자기네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최상의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자기네가 직접 해서 효율성 있게 반도체 로직을 짠 다음에 그 수식에 따라서 반도체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라는 핸드폰을 들고 나오고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경쟁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했었을 때, 한국 주류 언론들이 다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애플에 비해서 아니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비해서 애플의 하드웨어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내용을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결과는 누가 승리했죠?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와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겠다라는 의지 뭐다 좋습니다. 근데 과거 삼성전자가 가장 큰 영업이익을 올리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어느 단에서의 고전이 굉장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죠? 네. 휴대폰 판매하는 부분에서 이익률과 이익 수준이 처참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고, 판매량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결국 휴대폰 분야, 그러니까 모바일 생태계라는 건 거의 애플이 장악하는 걸로 다 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갤럭시 탭 많이 쓰세요? 갤럭시 탭을 많이 쓰나요? 아이패드를 많이 쓰나요? 물론 아이패드도 태블릿 PC 시장에서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생태계를 이루는 최적화의 문제에서 OS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딸린 삼성이 결국은 애플의 생태계에는 애시당초 비교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했던 회사와, 그죠?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던 회사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애들이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체 반도체 설계를 통해서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해 내기를 원하고 있다. 그 뒷단에 사실 그걸 만들어주는 애 중에 하나도 삼성전자이긴 하다. 그죠? 삼성전자는 다만 애플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애플이 TSMC에게 자기네가 설계한 반도체를 맡길까? 아니면 삼성전자에게 맡길까? 삼성전자는 휴대폰을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자체 애플과의 상품에서 라인업에서 경쟁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회사고, TSMC는 오로지 팩토리의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플이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뿐만 아니라 판매량으로도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도. 그죠?
그러면 누구와의 제휴가 더 활발해지냐?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애들의 제품을 설계해주는 회사로 전환돼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것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중요해지는 건 맞는데 반도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시스템 반도체의 영향력이 중요해진다. 요 얘기는 다음 그래프 나오나? 인규야? 뉴스 나오나? 다음이 뭐지? 뉴스야? 그러면 그래프로 다시 가죠. 차트 보자, 차트. 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경투 보니까, 투자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되냐면, 내 포트폴리오에 지금 경기 사이클에 타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는 구조적 성장 테마인 애들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역할부터를 하실 줄 아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말고.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해놓고는 삼성전자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으니까, 난 구조적 성장 테마주에서 한 거겠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D램과 낸드는 뭐죠? 대표적인, 경기 사이클 성장 테마라는 거죠. 왜? D램 가격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죠? D램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적 성장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해서 업다운의 그 사이클이 없이 그냥 꾸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밴드 안에서 움직이면서 꾸준히 우성장하는 그림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그런 업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주식시장이 잘 될 때 확 잘 됐다가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경기 사이클 테마이기 때문에 쭉 내려앉는다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투자했다가는 돈을 잘 벌기 어렵다고요. 왜? 경기 사이클의 상승, 고점일 때 확신을 갖고 더 많이 투자했다가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확신했다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제 진짜 여기서 2배, 3배씩 더 벌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면서 경기 사이클을 타니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또 수년간을 고생하고 이걸 반복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구조적 성장 테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예. 물론 최근에 뭐 팽을 비롯한 글로벌 IT 업체들의 조정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쳤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뭐 그런 애들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 애들이 막 50%, 100%씩 오른다라는 게 그죠? 아무리 구조적 성장 테마지만 거의 단기 급등 테마주처럼 올랐잖아요. 무슨 코스닥 기업처럼. 그러니 당연히 반작용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정말 있었던 급한 상승에 대한 반작용이죠. 그걸 금리라는 이슈를 가지고 핑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 음.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초보 투자자들이 난무하고 있으니 당분간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죠. 그죠? 기대감들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를 혹시 투자하고 계신다면 경기 사이클 성장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사이클상 지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최근 들어서 혹시 뭐 글로벌 해운이나 조선이나 이런 기업들, 자동차나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그때 경트대에서 GM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GM 같은 기업들도 대표적인 경기 사이클 성장 테마에서 하단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GM이 그냥 단순히 내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주가 100% 올랐다? 그럼 그렇다고 계속 들고 간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사이클 성장에 따른 업, 다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해운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구조조정 돼서 해운주도 영원히 승승장구할 거다? 아니죠. 대표적인 경기 사이클 중이다. 그런 애들이. 근데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가 뭐야?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이 크게 움직이는 게 자원이나 대표적으로 화학이나 조선이나 철강이나 해운이나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부침이 있다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다고? 올해 경제 성장의 트렌드는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그쵸. 미국이 만들어 간다고. 그럼 미국은 상대적으로, 물론 미국이 인프라 재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구조적으로 산업의 시스템이 어떻다고요?
경기 사이클 성장 테마인가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미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으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고 IT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구조적 성장 테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소비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걸 음, 고 듣는 분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IT 쪽에서 일부 조정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걔는 구조적 성장 테마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셨다면 그러면 경기 사이클 성장 테마를 통해서 번 걸 어떻게 또 리밸런싱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싸 뭐 해운주 요새 맨날 올라가니까 좋다 은행주 사니까 좋다 뭐 이러지 말고 그리고 포트를 막 언제는 또 팽으로 막 IT주로 다 몰아넣었다가 성장주로 몰아넣었다가 갑자기 이제 조정 오니까 가치주의 시대래. 그럼 또 가치주를 다 몰아넣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그래프에 두 가지를 잘 혼합시켜가지고 내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방어할 수 있어야 A씨하고 밀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안 한다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근데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어느 특정 기업에만 몰아져 있으면 지금 사실 시장은 좀 조정이 있고 IT 기업들은 우리 그때 얘기한 것처럼 막 20, 30%씩 조정을 받았는데 다른 쪽은 잘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신문에서도 또 그런 쪽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그럼 내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실패한다니까요. 결국에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게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수금이 있거나 현금이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게 뭐 현금이 쓰레기라고 하는 투자 구루의 말도 참고하되 현금이 있는 사람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뭐 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 거야? 테슬라 살 기회를 그죠? 그때는 없어서 진짜 뭐 한 단방에 막 2,000불까지 날아갈 것 같았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30%씩 세일도 해주고 15%씩 세일도 하고 마음 급한 사람이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인내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꾸준히 늘어나는 투자는 어느 쪽에 대한 투자였냐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요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이제 그 넥스트 10년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러다 보니 지금 최근 들어서 시크리컬 이른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뭐 투자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크리컬은 경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먹고 또 빠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어,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매니저인데 이걸 잘해서 10년, 20년을 유지한 매니저는 전 세계에서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이거 하고 어떨 땐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운용을 잘한다? 그걸 10년, 20년을 트렌드에 꺾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ETF를 하거나 워렌 버핏처럼 그냥 장기 투자하거나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다음. 맞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개념이 나왔죠. 요 리포트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성장주 스타일의 고밸류에이션을 받던 대표적인 IT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조정과 뭐 그런 걸 뒷받침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퀀트라는 게. 보시면 그냥 밑에 차트를 먼저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위에 내용들은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다시 읽어보세요. 997 3년 금리의 추이를 보면 항상 바닥을 다진 다음에는 바닥을 한번 찍은 다음에는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금리 상승 1차 사이클 때를 봤더니 2003년 말, 2004년 초에 바닥을 한번 딱 찍더니 그 이후로 등락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더라? 대체로 우상향하더라.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한번 바닥을 다지면 좀 올라가더라. 단순히 뭐 한두 달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더라. 그게 그러더니 2007년까지 올라갔다가 2008년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지난 또 한 7, 8년간 우하향했죠. 그러고 나서 2016년에 뭐 테이퍼링 할 때겠지만 이때 들어서 다시 또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2년 가까이 거의. 그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 터지기 전에 이러다가 또 시장이 발작하니까 금리를 또 내렸죠, 이때. 금리 또 내리다가 코로나 터져가 또 내렸죠. 그래서 이제 내릴 데가 없어진 상황인데 최근 어제도 그랬지만
10년물 미국 국채가 뭐 1.7% 오르는 뭐 이런 현상들, 막 금리가 막, 그죠? 무슨 비트코인 움직이듯이 움직이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그런 것처럼 바닥을 다지면 이제 요거를 보셨어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어땠다라는 걸 보셨어요. 어떻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고요? 이걸 봤으면? 음,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퀀트적인 얘기입니다. 퀀트적인 얘기예요. 뭐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퀀트적으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퀀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횡보하거나 또는 당분간은 오를 수 있는데 그 당분간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였다? 과거 사례를 봤더니 뭐 3개월, 6개월이 아니라는 거죠. 한 2년 가까이는 조금씩 몇 년 정도를 연 단위 정도를 상향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할 건 뭐죠? 급격하게만 상승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급격하게만. 그러나 어찌됐든 어떻다? 우상향하는 그림, 바닥을 다지고 나서는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1차 상승 사이클 때를 보고 2차 상승 사이클 때에 실제 그 사이클 시기에 각 PER이 높았던 애들, 낮았던 애들, PBR이 굉장히 저렴했던 애들, 얘네들을 퀀트적으로 분류를 해본 다음에 데이터를 뽑아 봤더니 그게 오른쪽이에요. 그걸 봤더니 어떻더라? 금리 상승기의 월평균 수익률이 어떻더라? 밸류 스타일, 이른바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애들이 뭐예요? 지금 뭐 배당 많이 주고 뭐 이른바 은행, 조선, 뭐 화학, 철강, 그죠? 뭐 이런 애들 밸류 스타일의 애들이 월평균 수익률이 1.4%, 그리고 그 금리가 올라가는 전 구간에서 월평균으로 내봤을 때도 0.5%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닝 모멘텀이 있는 애들. 어닝 모멘텀이 뭡니까? 이익이 잘 나오는 애들. 금리와 무관하게 금리가 오르든 말든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냥 이익이 좋았던 기업들은 금리 상승기에도 월평균 수익률이 가치주만큼 나오더라. 그리고 전 구간 월평균 수익률을 밸류 스타일보다도 더 좋더라. 그럼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 다음 0.4라고 찍힌 저 앞에가 뭐죠? 스타일이 그로스잖아요. 이게 성장주라는 거예요. 성장주. 성장주는 딴 때는 괜찮은데 금리 상승기의 월평균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 그죠? 그리고 전구간 월평균 수익률도 0%. 그리고 가격 모멘텀이 있는 애들 마이너스 0.8%. 그죠? 인버스 사이즈는 마이너스 0.2%. 퀄리티는 마이너스 1%의 수익률을 기록하더라. 그래서 사실 이 퀀트라는 것도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퀄리티나 인버스 사이즈나 프라이스 모멘텀은 누구냐? 그로스는 누구고 어닝 모멘텀을 가진 애를 누굴 넣었냐에 따라서 왜곡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건 금리라는 게 한 번 바닥을 다지면 몇 년이라는, 그러니까 연 단위의 상승 국면을 좀 보이는 추세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보인다. 그때 스타일상 누가 수익률이 좋았다? 우수했다? 가치 스타일이나 어닝 모멘텀, 그러니까 이익이 그거와 무관하게 이익이 좋아지는 애들은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월평균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닝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장주라고 저는 보는데 그로스는 성장만 하고 이익은 나오지 않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블룸버그를 보거나 전 세계에서 퀀트를 하거나 전 세계에서 주식에서 판때기 좀 돌리는 애들은 다 이 지표를 머릿속에 넣고 있다고요. 그러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 놨을까요? 그로스나 프라이스 모멘텀이 있는 애들은 좀 줄이고 어닝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밸류 스타일로 이미 포트폴리오 조정을 마쳤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해운주가 좋았다. 조선주가 갑자기 반등한다. 은행주가 주가가 좋더라. 이런 거는 지금에 와서 또 후행적인 얘기지만 한 1, 2년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그렇게 시작된 모멘텀이? 그냥 그런 애들이 한 1, 2년간은 상대적 수익률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가치주를 해야 되냐? 해야 되냐? 밸류 스타일의 가치주를 투자해야 되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어닝 모멘텀이 있는 애를 할래. 그러면 확실한 건 이거라는 거죠. 가치주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로스는 좀 비중을 줄이긴 해야겠다라는 거죠. 왜? 그로스가 어닝 모멘텀이나 밸류 스타일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로스는 뭐예요? 그로스가 뭘까요? 그로스가 뭔지가 지금 금리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나스닥 시장에서 보여주는, 이미 시장이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시장이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로스 중에 대표 주식은 뭐다? 테슬라라는 거예요. 어, 테슬라. 맞아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애들. 실제로 성장은 나오는데, 성장은 나오지만, 성장은 엄청난 폭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안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 스타일별 투자 성과를 유추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하더라. 라는 걸 아는데도 난 싫어. 난 테슬라를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생할 수 있다? 한 1, 2년 정도? 길게는 3, 4년도 고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기를 포트폴리오의 장기 변화의 시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그로스 중에서도 이제 가릴 거라고요. 이익이 턴어라운드 한 애가 있을 거고, 적자를 줄여가 나간 애들이 있을 거고, 계속 적자가 커진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런 애들은 금리 상승기에 확실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그래서 성장주이지만 최소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나오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새롭게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벌고 있는 애들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애들로 바꿔야지, 지나치게 성장만 하고 있는 애들의 현금 흐름이 나쁘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이런 기업에 지금 오리엔트 돼 있으면, 그런 애들이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밸류 스타일에도 기회가 온 거고 어닝 모멘텀에도 기회가 온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어닝 모멘텀이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다 그런 업체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팬 같은 애들이죠. 그죠? 걔네들은 뭐 역성장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고 계속 성장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에 관련돼서 그때도 질문도 주셨고 했지만, 최근 상장한 기업들 왜 안 보냐? 보세요. 자, 오늘 요 왼쪽 차트와 오른쪽 퀀트 계산 모델을 알고 있는 매니저라면 과연 예를 들어서입니다. 유니티나 쿠팡이나 이런 기업들을 사서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애는 가지고 있겠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니면 어떤 애는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어떤 매니저는 이걸 알면서도 그런 기업들을 사서 1, 2년간 보유할 수 있다. 어떤 애들일까요? 상상력이 부족하시네. 어떤 애들은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아, 걔네들이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 어닝 모멘텀 갖춘 애들로 그로스 애들이 성장. 그러기에는 적자들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대표적인 애들이. 그거 말고 시각을 좀만 바꿔보세요. 해지 공매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죠? 소비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나는 금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응, 맞아요. 어, 이해되세요? 아, 이 정도를, 이걸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탁 하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냐? 자, 그래. 니들이 말한 것처럼 금리 상승 1차 사이클이랑 2차 사이클 봤어. 그래, 바닥 찍고 우상향하는 것도 봤어. 그 구간에서 밸류 스타일과 어닝 모멘텀 있는 애들로 포트폴리오 꾸려야 된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는 금리 추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0% 뚫고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난 전망해. 그러니 나는 그로스 애들로 포트폴리오 짤 거야. 그로스랑 프라이스 모멘텀이나 인버스 사이즈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매니저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매니저마다 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밸류주, 이른바 밸류주의 수익률이 좋죠.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디즈니 같은 거 올라가고 있고, 그죠? 대표적으로 보면. 월마트가 오히려 아마존보다 수익률이 좋고, 뭐 보잉이나 GE나 이런 애들이 수익률이 좋고, 이렇다라는 건
대부분의 매니저들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큰 손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걔네들을 끌어올릴 정도면? 그렇죠. 금리 상승. 아, 바닥 다졌고, 지금 왼쪽 차트를 믿고 있는 거죠. 바닥 다졌고, 금리 올라가는 추세로 가는구나. 그러니 밸류 쪽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을 가져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런 게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것 같은데. 그냥 쿠팡 상장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였나? 상장해서 먹고 나와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계좌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그건 단기적이고 결국엔 다 잃게 돼 있고 결국 내 계좌라는 걸 정말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운영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런 지식들을 넣어놓고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샀다가 다 팔았다가 또 샀다가 다 팔았다가 아우 씨 아니야 이러면서 다 밀었다가 뭐 손절했다 뭐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클릭 조정하듯이 조금씩 옮겨가는 겁니다. 진짜 한 번에도 아니고요. 왜? 한 번에 할 필요도 없다고요.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주의 주가가 가장 좋죠. 국내에서도 뭐 HMM이나 뭐 그죠? 페노션이나 이런 업체들 수익률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됩니까? 그럼 미리 다 바꿔놨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 이런 추세가 보통 3년 간이, 또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밸류 스타일이 많이 올라온 구간일 수도 있다고요. 단기적으로. 최근 몇 달 사이 많이 올랐잖아요, 걔네들이. 어, 그러니, 한 2, 3년 간다면 조금 지나보다 보면 또 오히려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으면 반등하고 가치들이 하락하는 국내. 그때 나는 2, 3년을 보고, 지금이 한 6개월 정도 진행됐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상승에 초입에 있다 생각하고, 요런 애들 조금씩 담아서 내 포트에서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가치주의 비중을 좀 높이는 이런 전략을 조금씩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DBA를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고 이해되세요? 농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도 그렇고 GM에 대한 포트폴리오 가져가자라고 소개드렸던 이유도 그렇고 성장주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버리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 다 비우고 빵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요건 이제 최근의 얘기예요. 최근에 주식 채권 수익률에 관련된 얘기인데, 주식 대비해서 채권 수익률의 채권 대비해서 주식의 초과 수익률이죠. 지금 어떤 거 같으세요? 이게 93년부터 있었는데, 요 김총무가 높았던 구간만 동글뱅이를 딱 쳐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손으로 그려주면, 그죠? 한 2000년도쯤이겠죠. 저게 2003년 전이니까. 2000년도쯤에 주식 대비해서 채권 대비해서 주식의 초과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 한 번 있었고 그죠? 2021년 3월 지금이죠. 지금 93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한 28년, 30년 가까이를 봤는데 채권 대비해서 주식이 초과 수익률을 보인 퍼센테이지 포인트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산꼭지를 만들어낸 것 중에서 지금이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예요? 꼭지죠.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인데 높이로 봤을 때는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채권 대비해서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초과 수익률이 가장 높은 첫 번째 구간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채권 수익률은 왜 그렇죠?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 거고, 그죠? 어, 주식은 PER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게임에서는. 근데 보세요. 자, 93년 12월부터 시작했던 저게 주식 채권 수익률의 초과 수익률 추이에서 저 가장 높았던 80%포인트를 기록했던 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 첫 번째 버블이죠. 그 다음에 2003년과 12년 사이에는 저 두 번째 높은 채권 대비 주식의 초과 수익률을 보였던 저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전입니다. 그죠? 지금이 2021년 3월인데 지금이 세 번째로
주식이 채권 대비 초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근데 그 상황으로 보면 가장 높아요. 가장 높다고요. 지금 수준이.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어떤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쵸? 호 아주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 꺼지기 직전입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계속해서 일반적인 신문이나 뉴스에 오리엔트 돼 있으면 현금은 쓰레기라는 막 대표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금리가 이렇게 낮고 그리고 지금은 투자의 시대이고 뭐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식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표가 가리키는 건 뭐였다? 저 때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뭔가 시장이 붕괴되는 이벤트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과거랑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엔 높은 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준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굉장히 경험 많은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들이 고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신중했던 분들을 농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농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연준의 빠른 대처였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연준과 각국 정부의 엄청난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와 대부분의 스트레이티지스트도 그랬고 대부분의 투자 구루들조차도 코로나19를 처음 초기에는 아주 무시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충격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당 구간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네, 성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자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땠죠? 완벽한 V자 반등이 나왔죠. 왜? 연준이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이 연준 역시도 어떻게 됐다? 진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정답. 진화했어요. 진화. 네. 연준이 진화한 거죠. 위기도 굉장히 예측 못하게 왔지만 연준의 플랜과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도 한번 2008년에 불이 나본 경험 때문에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 채권 초과 수익률의 추이를 가지고 지금 3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만들고 있어서 곧 버블이고 곧 꺼질 거고 역사상 이런 이후에는 항상 꺼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진짜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저 따위가 뭘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저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지표들을 볼 때마다 느낌이 쎄하죠. 그죠? 그리고 가장 불안한 건 뭐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의 신용 잔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투자 열풍이 불고 있고, 실제로. 근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연준이나 전 세계에서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한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투자에 큰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실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되실 분들이었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의 주관과 생각에 크게 베팅을 하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연준이 컨트롤하고 이렇게 많이 불어넣은 유동성은 반드시 버블로 이어질 거야 라고 베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셨어요. 야, 물론 과거에 비해서 연준이 진화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만약에 나타나거나 예기치 못한 다른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이제 연준이 쓸 카드들이 많지 않을 텐데 과연 진짜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모를 버블과 혹시 모를 쇼크에도 다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포트가 쏠려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자는 거예요. 어쨌든 3번의 꼭지점을 찍고 모든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 가장 높은 수준의 꼭지점에 하나를 찍어놨다라는 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이건 리츠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기록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식의 초과 수익률이 93년 이후로 최대치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겠죠. 아, 주식시장에 그만큼 굉장히 단기에 많이 상승했고 버블이 많이 껴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오거나 주식 수익률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리츠 수익률이 올라와야 되거나 주식 수익이 내려가야 되거나 이걸 거죠. 그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채권, 주식, 리츠라는 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더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뭐가 원래 그 모나면 정 맞는다고 아시죠? 못이 튀어나오면 그죠? 어, 망치질을 당한다고. 여기서 이제 뿅망치, 글로벌 뿅망치가 뭐가 될지 어떤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뿅망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김총무가 다시 표시를 해주자면 저 2000년 닷컴에도 주식시장 저 분홍색 그래프가 제일 높으니까 갑자기 정을 맞죠. 그죠? 뿅망치를 맞았죠. 저때. 그 다음에 2007년에도 리츠가 먼저 상승했죠. 저 때는 과도하게.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이다가 둘 다 때려맞기 시작하죠. 지금은 채권인데 채권이 지금 그동안의 상승을 거의 이제 한계치에 다 도달했으니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가 빨리 올라와 주던가 리츠가 밑에서 빨리 치고 올라오던가 아니면 채권이 반등하던가 주식은 좀 내려와 주던가 해야 될 텐데 그런 작업이 만약에 있지 않다면 그냥 강제로 그냥 뿅망치가 날라온다는 거죠. 강하게 저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떠한 이벤트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말씀드릴 넥스트 10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전망을 좀 해보려고요.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글로벌 리츠는 못 올라온다고 보고 있고요. 채권도 못 올라오고요. 글로벌 주식시장도 못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못 올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저희의 생각이에요. 네. 뿅망치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가격 상승 멈추고 횡보하면 수익률 떨어지지만 그죠? 네. 하여튼 이제 이 다음에 넥스트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제 실물의 경제학자나 투자자들이나 그죠? 각종 연기금이나 실제 부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뭐에 투자를 해야 되나? 비싼 주식을 계속 사야 되나? 아니면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니까 리츠에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뭐 채권 사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음. 요게 이제 아까 봤던 그 말씀드렸던 디램, 낸드로 기억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그 시스템 반도체, EU와 에릭 슈미트 회장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얘기를 요 도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GDP 성장률입니다. 2020년 GDP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10.1을 기록한 영국,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4.4를 기록한 선진국, 그 중에서도 유로존 마이너스 6.6, 그리고 미국도 마이너스 3.5, GDP가 무려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죠. 반면에 플러스 성장을 했던 중국 2.3, 그죠? 눈에 띄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놈이 하나 있죠. 황당하죠, 그죠? 이 구간에서 혼자 3.1의 성장을 보여준 대만, 그죠? 근데 2021년을 한번 보자고요. 선진국이 마이너스 4.4에서 4.7로 전환이 돼요. 아주 드라마틱하죠. 신흥국은 그렇게 피해는 크지 않았는데 5.2% 성장을 합니다. 신흥국 원래 고성장이니까. 미국이 이게 완전 드라마죠. 마이너스 3.5에서 5.6으로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유로존은 6.6%의 역성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2021년에는 한 10% 성장 나와야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것도 아니라 미국만도 못한 4.2%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죠? 일본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영국도 마이너스 10.1% 역성장을 해놓고는 고작 4.7% 성장이 나온다는 거죠. 중국은 2.3인데 8.4% 성장이 나오고요. 브라질, 러시아 뭐 다 소소한 수준인데
한국을 보면 한국이 2020년에 마이너스 1.0을 선방했습니다. 그죠? 중국, 대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압도적으로 잘 선방했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 근데 한국은 2021년 성장률이 YOY로 GDP 성장률 몇 프로? 3.4에 불과한데, 저 치트키 썼나? 하는 싶은 애 있죠. 하나, 쟤 뭐죠? 우리 위에 있는 쟤? 음. 작년에는 역성장이 아닌 3.1% 성장이 나오더니 2021년에는 4.3% 성장 나오는 쟤 뭐냐고요, 쟤 뭐야? 그럼 이쯤 되면 쟤는 2019년에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8년에는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아시겠다라는 분만 채팅에 남겨주세요. 아, 네가 뭔 얘기할지 알았다. 아니, 제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할 얘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사님이나 김총무한테 욕먹은 게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끝내면 모른다. 사람들은 모른다. 좀 얘기를 해줘라. 너만 그렇게 생각한다. 제발 은유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걸로 혼났어요, 제가. 그렇지,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 다 알고 계시네요. 뭐 알면서 얘기를 해달래. 그렇지, 맞아요. 다 알고 계시네. 예, 그렇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아까 우리 처음에 그 그래프 봤던 다시 한번 돌려줘 볼까, 인규야? 그 차트로? 응.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만이 작년에 코로나19의 효과로 오히려 전자나 화학이나 어? 공산품을 만드는 거에 효과로 GDP 성장률이 나온 거라면 올해는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는다는 건 대만은 기업만 여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대만이라는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조적 성장 테마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2019년도, 18년도 대만의 GDP 성장률을 보세요. 그리고 22년, 23년을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러면 대만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얘네는 경기 사이클의 성장 테마가 아니구나.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1.0에서 3점에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2%랑 1%로 내려앉을 거라는 IMF의 전망이 많다고요. 그 얘기는 뭐야? 한국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 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만은 그걸 벗어났다는 얘기고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해진 국가란 얘기죠. 버언이 말씀하신 것처럼 TSMC의 효과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의 효과로 인해서 이해되세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만든 D램도 경기 사이클 테마를 타지만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관점 뭐죠? D램이 어느 국면에 와 있다 지금? 김총무가 표시해 주자면 경기 사이클의 상승 테마 하락에서 D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저 정도 국면에 지금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2, 3년간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만은 어떤 단계다? 그 단계가 아니라 저 짙은 색이다. 저렇게 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물론 대만이 그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까지 저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저렇게 되고 있는 나라는 어디다? 또는 테마와 성장이 있는 곳은 어디다?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그죠?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투자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 성장에 접해 있는 미국의 S&P나 나스닥에 들어있는 그 기업들이다. 어, 역성장이라는 게 나오질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GDP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 정도를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 번의 꼭지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인 계좌의 매니저라면 전혀 뭐 예전에 2000년 닷컴 버블 뭐 그거 나도 책 봐서 알고 있어. 뭐 이게 아니라 2021년 3월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몇 가지 버블의 징조로 나타났던 시그널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금리 수준 그리고 연준의 대응의 진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는 환경들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상황들이 달라져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달라져 있지만 어찌됐든 어떻다?
세 번에 항상 꼭지를 만들어내고 일어난 변곡점과 같은 구간에 들어서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저기서 나는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봤던 것처럼 퀀트를 통해서 봤더니 저 구간에서는 밸류 스타일이나 어닝이 최소한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닝이 나오는 애들로 좀 내 포트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주만 외치지 말고. 그러면 그걸 또 성장주를 다 비우고 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내 걸 어떻게 조합하느냐, 잘 버무리느냐가 여러분의 관건이다. 다음, 다시 뉴스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경투 중에서 봤던 뉴스 중에서 못 봤던 것들을 좀 볼게요. 네. 니콜라 추락시킨 힌덴버그, 공매도 투자자죠. 이번엔 전기 트럭 로즈타운을 저격해서 10만 대 선주문을 허구라고 폭로를 했고요. 첫 도로 주행에서 10분 만에 화재가 났고, 뭐 그래서 주가가 하루 새 16.54% 폭락했고, 힌덴버그는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받고. 자, 이 기사를 봤다. 그러니까 이래서 경험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경험이 안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과거 제가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저도 한 사이클밖에 못 겪었지만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스펙이 뭔가 나대는 시기가 오면 진짜 시장이 과열인 건 맞다. 스펙이 너무 나대면.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스펙 때문에 난리죠. 두 번째, 스타 매니저가 나오면 시장이 항상 꺾이거나 그 섹터나 그가 많이 담고 있는 펀드들의 종목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예전엔 자문사 70주였고 얼마 전에 중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막 나왔다는 얘기였고 미국에선 누구였다? 아크였다. ARK였다. 그죠? 공통적인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과열된 섹터를 어떻게 느낄 거냐? 과열된 섹터의 스펙이나 비상장 기업들이 갑자기 상장을 많이 한다. 그럼 최근 들어서 많이 상장한 섹터가 어디냐? 2차 전지나, 그죠? 뭐 아니면 전기차나,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바뀌는 동력에 관련된 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를 주장한 뭐 여러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뭐 중국의 업체들까지 해서 그 중에서는 분명히 버블이 있고 투자하기 꺼려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과잉 투자하고 있다. 그럼 여긴 과열이다. 라고 일단 섹터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투자하고 싶다면 오히려 전통적으로 과거 소외되었던 원래 지금 차를 만들고 있고 과거에서부터 구조조정과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자율주행차 시대로의 전환을 노력해온 선제적으로 노력해온 애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시장에서 핫한 애들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년, 4년 동안 뉴스를 봤을 때 그 구조조정의 선제적 작업을 가장 먼저 했던 기업이 누구였다? 미국에서는 GM이었다. 이 정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매니저는 이제 자기 직관으로 이쪽 섹터는 좀 조심하자라는 감이 발동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공매도가 허용됐지만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공매도 여전히 금지죠. 그죠? 그죠? 부동산에서의 정치적인 이슈를 주식시장으로 옮기려는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에 따른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그러면 결국엔 풀릴 거잖아요. 그죠? 선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5월이면 풀립니다.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풀리고요. 두 번째, 4월만 돼도 굉장히 대형주 시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파생 옵션 거래 하나인 CFD 거래에도 과세가 된다. 이 이슈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 수급에서도.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도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머리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포트에서 어떤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거는요, 한국 프랑스 학교 사서님이요, 기고를 하셨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에 계신 프랑스 학교의 사서님이, 야, 이거 좀 이상해. 한국 애들을 봤더니 좀 지금 장난 아니야. 한국인들이 원래 신기술과 유행에 빠른 건 알고, 그래서 더 매매하고 더 벌자는 풍조가 엄청나.
진짜 이게 거의 도박 중독에 가까워. 내가 봤을 때. 라고 볼 정도라는 건, 그죠? 볼 정도라는 건, 음, 뭐 광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 하여튼 일종의 그냥 시그널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미국 그 고위 그 재무부였나요? 그 간부가 썼다는 그 시그널이라는 책 꼭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지표로, 지표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고점을 맞출 수 없다. 절대로. 뭘로 맞춰야 되냐. 그냥 옆집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들어봐라. 그거 끝이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네.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 제가 특별히 또 넣었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변호사한테 상담한 겁니다. BGN 오픈에 나온 거예요. 동료들이 근무 시간에 계속 주식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네요. 직무 테마는 징계 사유고 주식 얘기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이 변호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턱 내라고 얘기를 하라는 게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주식 얘기 안 할 거래요. 네. 어우, 야, 주식으로 그렇게 돈 벌었어? 야, 그럼 한턱 내라, 야. 아, 나 주식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막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 막 소외감이 든다 그러면, 아, 왜 소외감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 야, 부동산, 야, 너 부동산으로 돈 엄청 벌었지. 야, 씨. 야, 맛있는 거 좀 사줘. 라고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점심값이 굽는 거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밑에 이분이 아주 현명하더라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음, 이렇게 얘기하래요. 비트코인으로 몇 배 더 큰 돈을 번 지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수익을 치켜 세우며 크게 한턱 쏘는 분위기로 몰아가거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옵션 만기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 중에서 뭐 진짜 잘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부자가 자기 돈 있다라고 티내는 부자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돈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다음. 그럼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걸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이미 어떻다라는 걸. 지금 뭐 시장의 상황들을 다른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지표를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신사업 실탄 확보에 나선 기업들. 앞다퉈 자금 조달을 한도를 늘린다. 이 얘기를 제가 저만의 신문 해석 방법으로 해볼까요? 해볼까요? 어, 신사업 실탄 확보에 나선 기업들 앞다퉈 자금 조달 한도를 늘린다. 음, 새로 사업하고 사람 뽑으려고 어, 하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주식시장에 호구들이 넘쳐나서 이빠이 돈 땡기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기가 왔다. 진인사 대천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들어왔다. 노를 좀 젓자. 쟤네들 돈 땡겨서 내 월급도 좀 올려받고 애들 연봉도 좀 올려주고 투자도 좀 하고 이참에 우리 의자도 좀 바꾸고 회의실도 좀 쌈박하게 하고 신입사원들도 좀 뽑아보자. 쟤네들 돈 가지고. 이 얘기죠. 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다음. 그죠?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자신감이냐 또는 허풍이냐. 페이스북과 테슬라가 10년 걸린 연매출 100억 불을 3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버블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과도한 게 버블인 거죠. 그죠? 자신감이 과도하면 버블입니다.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항상 무너지는 이유가 자신감이 과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08년에 회사 들어가서 2013년에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2년 만에 엄청난 단기적 성공을 기록한 것처럼 느끼면서 온 세계에 있는 돈을 내가 다 운용해서 이렇게 하면 뭐 100억 되는 거는 뭐 6개월이면 100억 벌겠는데? 라는 생각에 어, 엄청나게 뭔가를 확장하다가 제대로 한 방 맞았죠. 그죠? 어, 그죠? 그래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한 번에. 그걸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겪으면 이제 뭔가 깨우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다시 일어서겠죠. 그죠? 앉아있잖아요, 지금. 다음. 다시 일어나겠죠, 뭐. 네. 다음.
네, 그래서 폭스바겐 배터리 자국 선언하니까 K 배터리 시총이 7조 가까이 날라갔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넥스트 10년에 거기에 또 살짝 맛배기로 또 빨리 던져야지. 왜 그러면 그 좋다라는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은데 내연기관 모든 전 세계 내연기관이 다 동력원이 바뀌는데 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비전 펀드에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는 왜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아크의 캐시우드 누님은 도대체 세상의 변화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혁신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이 아주 좋은 청바지 파는 역할을 하는 얘네들은 하나도 넣지 않았을까요? 네. 하물며 반도체 장비 회사도 타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보다는 2차 전지 회사가 나은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샀을까요?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우 씨 뭐 SK 이노베이션 막 3배 올랐어. 뭐 LG화학 2배 올랐어. 뭐 이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이것들이 미래 먹거리인 건 맞는데. 그죠? 하여튼 뭐 보톡스 사태도 결국 이런 기업 이런 보톡스 사태가 터져서 그 기업들의 진가가 일어나는데 거의 10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실제로 10배씩 올렸잖아요. 그죠? 음. 그러고 나서 제자리를 다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곡될 수는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 것도 매니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보고서가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 좀 영어로 좀 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죠? 한국 기업들도 이런 걸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네. 국제 관계로 봤을 때 메리트가 없다. 이해관계 때문에 배제했을 수도 있다. 그쵸.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게 다 정답일 거예요. 저는 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게 정답일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니저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안 굽히다 보면 이제 알아서 굽히게 돼요. 시장에서 굽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굳이 남한테 굽히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시장이 꺾어줍니다. 어, 네가 얼마나 멍청한지에 대해서 증명해 줍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분은 되게 좋아하는데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뭐 아주 유명하죠. 이분의 메모는 그죠? 오렌 버핏이 꼭 챙겨본다라고 하는데 와 진짜 기쁘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정도의 얘기를 벌써 뭐 우리는 1, 2년 전에 다 하고 있었으니 그죠?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으로 대변되는 GDP, 그러니까 생산의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산의 수단을 창출해내서 기입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기입한 걸 바탕으로 내리는 기업에 대한 평가라는 것들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PER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가치 주냐 성장 주냐를 구분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이익이 나냐 안 나냐는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익이라는 게 결국 PER이라는 지표로 환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어,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글로벌한 업체들의 많은 무형 자산들은 전혀 기입되지 않고 있고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얘기를 꼭 프린트해서 머릿속에 새겨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안타깝지만 주린이들이 만약에 주식을 배운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주식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배우는 것도 아니지만 처음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시작하냐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아는 분이 그, 그 지금 사모펀드 운용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친구를 한번 인턴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우리 스타일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스타일에 가서도 이런 데서는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지를 또 배워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거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식하는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기죠? 자문사 운용사인데 주식하는 애를 안 뽑는데요. 그럼 뭘 하는 애를 뽑냐고 했더니 그냥 노는 애들을 뽑는데요. 그냥 평범한 애들. 네. 그리고는 실제로 대표이사를 누구를 앉혔냐면 물론 뭐 관계자이긴 하지만 그죠?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대표인데 대표의 양력이 뭔지 아세요? 보통 이제 뭐 경제학과 나왔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뭔지 아세요? 디자인 학교를 나왔어요. 디자인 학교. 멋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거기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맞아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쟁이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하거든요. 저도 주식쟁이는 이제 필요 없어요. 아니, 주식은 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식쟁이들이 돈 벌었을 것 같으면 뭐, 증권사 애들 데려다 쓰죠. 그죠? 음. 그 애들 중에서 돈 버는 애들 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음.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역동적인 미래가 예상되는 성장기에는 밑으로 내려줘 봐. 역동적인 미래가 예상되는 성장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와 지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아, 나도 말을 저렇게 멋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맨날 막 욕하고 막 은유법 쓰고 막 이래가지고 좀 없어 보였죠. 역시 이렇게 돈이 많고 배우신 분들은 저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 저딴 걸 왜 봅니까? 강의를 왜 들어요? 숫자 재무제표를 왜 보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분은 이제 역동적인 미래가 예상되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고정돼 있는 숫자와 지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문화적 수준과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세계를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투자의 성적은 반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주식을 어떻게 잘 가리키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 저의 모태가 된 회사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핫한 그 회사의 처음 시스템이 가장 잘 가르쳐준 시스템이 맞습니다. 진짜로. 거기가 정말 최고의 회사예요. 거기 있던 인재들이 정말 주식으로는 날고 기는 사람들을 양성하던 양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많이 쇠퇴했죠. 그죠? 맞아요. 주식이 뭐예요? 라고 물었던 3년 동안 물어봤던 어, 그 시스템이 있던 회사, 그 회사가 정말, 정말 좋은 투자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양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거기 출신들은 다 잘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주식도 잘하고. 그죠? 음. 근데 요새 좀 변질돼서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거기도 그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이제 그분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런 거고. 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아까 누가 말씀하신, 서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저도 사람을 뽑는다면 상상력이 풍부한 애를 뽑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10대 애들을 뽑고 싶어요, 10대 애들. 근데 얘네들이 다 학교에 있어가지고, 요게 아주 문제예요. 10대 애들이랑 대화를 많이 한 사람, 또는 10대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근데 주식에 관심 없는 애들. 요런 애들을 키우고 싶어요. 진짜로.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PR이 높다고 성장주를 외면하면 안 된다. 주식형 펀드로 기술주를 장기 보유해라. 요건 저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보다는 전 좀 더 세련되고 더 멋있게 말해볼게요. 다음에 제가. 이분이 얘기한 이런 방법은 하수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글로벌 구루들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어둡지 않은 답을 드리는 수준까지 갈 겁니다. 이번 거기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이분보다는 전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다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양회 기간에 증시 급락했다. 중국 SNS 주식시장 검색을 막았다. 전일 CSI 300 지수 급락이 국영기금까지 동원돼서 매수에 개입했다. 웨이보에서 주식시장 A주 주식 급락은 검색이 불가능했다. 주요 경제신문에서 증시 급락이라는 기사가 실종됐다. 블룸버그는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은 중국에서 증시 패닉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음, 요 뉴스는 사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일단 중국이 긴축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죠? 1번, 중국은 긴축에 들어갔다. 반면에 2번, 미국은 자체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나오는 국가이면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점은 있었고 트럼프 시대에 좀 뭔가 버벅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구조 성장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전환했었다. 근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과도하게 너무너무 과도할 정도로 방만한 재정, 그러니까 확대 재정 정책을 과도할 정도로 펼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까지도 이해한다. 근데 중국은 긴축에 들어갔고, 그죠? 미국은 과도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당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롬 파월이 2019년에 미국을 망쳐놓은 1번, 그죠? 금리를 적당한 시기에 뭐 시장이 폭락하는 말은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올리지 못한 과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미국에서 과도한 재정 부양. 어, 이게 이 두 가지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져올지가 지금 G1, G2라고 대변되는 이 두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중간에 노이즈들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아주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쪽은 여전히 폭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완전히 지금 블록화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앞으로 한 5, 6년 후에 나올 경제 블록화 모델인데 이렇게 됐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동적인 세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줄이고 얘는 확 늘렸다. 여기서 이 부작용은 어떻게 나올 거냐? 저도 이게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좀 한쪽이,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부채를 축소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하나가 들기도 하고, 두 번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재정을 많이 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어려움. 그러니까 요 두 개에서 저도 정확하게 뭔지 문제를 잡아내지는 못하겠어요. 결과는 아마 시장이 얘기해 줄 겁니다. 그죠? 다음.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7년 새에 40%뚝 떨어졌다. 이게 지금 우리 서비스업 지수 보면서 미국의 서비스업의 턴어라운드를 보려면 뭘 보면 된다? 빨리 채팅창. 그렇지. 역시 이 보세요. 이제 수준이 이렇게 높았어요. 미국의 서비스업의 턴어라운드는 부동산만 보면 된다. 그죠? 신규 주택 판매나 뭐 기존 주택 보유량, 이런 것들의 변화만 보면 되는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견조해요. 그리고 미국의 주택 평균 가격 역시도 물론 비싸고 싸고는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도심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고, 전국 평균 가격은 아주 푼 유동성에 비하면, 풀어놓은 유동성에 비하면 아주 스무스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시 미국이 한번 2008년에 부동산 버블을 맞고 난 이후에 조정된 그 추세에서 확실히 뒤뚱뒤뚱하고, 뭔가 미국이 사고도 많이 치지만 역시 교정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부동산의 실물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금리 안정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생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산업 시스템은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가는 걸로 모습을 잡고 있다. 이게 제가 미국을 더 유리하게 보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게 문제가 중국인데, 중국은 지난 10년, 2008년 이후에 경기를 살리겠다. G2로 부각되는 구간에서 과도한 유동성을 풀었었잖아요.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이미 두 번의 긴축을 시도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빨리 긴축을 하는 이유가 유동성 버블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걱정하는 버블은 뭐냐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버블이에요? 아니에요. 중국의 버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부동산 버블이에요, 얘네는. 음. 부동산 버블이 꺼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부동산 버블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의 반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과거 중국이 막 8%에서 10%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 팩트는 또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인프라 개선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그냥 산업화를 한 거예요. 도시화와 부동산 막 때려짓고, 그러면서 시멘트, 철강, 화학, 목재, 각종 운송 이런 것들이 발전한 거죠. 인프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능력은 없었는데 너무너무 황무지였던 걸 개발해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10%씩 10%씩 성장했고, 대부분의 빈부격차의 원인도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통해서 번 세력들,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보니 당연히 중국에서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부동산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럼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이제 이 부분이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국면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요거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림자 금융도 그렇고 부실 대출도 그렇고 지방 세수도 그렇고 여기에 너무 많은 비효율성과 덩치 큰 자본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트 중에서 KT나 뭐 월마트나 이런 애들의 금융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율, 부채 비율을 보면 왜 걔네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때 같이 봤잖아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애플이나 그나마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인 부동산 비중과 부채 비중과 금융자산의 비중 그리고 돈을 벌어내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어내는 능력의 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덩치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게 매장을 확장시키면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은 했어. 근데 그 성장이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점포를 계속 낸 거야. 마트 점포를 계속 낸 거예요. 근데 마트 점당 성장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마트만 계속해서 낸 거예요.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근데 안에서 보면 점당 매출이 느느냐는 보면 안 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 빈집이 많아가지고 뭐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팽세에 나타나겠다라는 거는요. 요거 얘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이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설을 위주로 한 고도 성장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부채들이 동원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많은 부분이 버블로 껴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가 계속 점포를 내서 확장하면 그러다 전국에 더 이상 매장을 낼 수 없을 때 기존 점포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가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 보면 어떻죠? 다 팔리지도 않고 리츠로 팔아버려야 되고 아니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인 세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죠? 저기 뭐야. 구글이나 이런 업체, 저기 뭐야.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랑 경쟁을 하려다 보니.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과 대비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도 되겠지만 성장에 포인트가 달랐고 두 번째 양적 성장에 집중한 중국과 완전히 질적으로 성장을 이뤄내는 미국과는 성장의 숫자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표기할 수 없는 구조적 성장과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 테마로 봤을 때 미국의 성장 포인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굉장히 용인할 만한 거죠. 왜? 나라가 발전하니까. 반면에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불균형도 심하고. 이런 게 혼인 건수 감소로 이루어지면서, 그죠? 혼인이 안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중국이 전환하겠다라는 사회 건설 목표가 뭐였죠?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 내수 소비 위주의 국가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집값에 혼인이 줄어들고 집값 너무 비효율적으로 커서 부채가 많아지고 개인들이 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질적 성장이 나오지 않아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이 국가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요 뉴스를 보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소비랑 연결이 되고 소비를 하겠다라는 중국의 목표와 어떤 식으로 배치될까? 왜 공산당 100주년 기념인데 증시가 급락하는 거를 검색하지 못하게 할까? 그죠? 자본을 왜 통제할까? 왜 긴축에 나설까?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상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돈 저렇게 풀고 있는데 왜 긴축하냐? 유럽이랑 일본도 저렇게 답 없는 일본도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왜 중국이 긴축을 하냐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요거는 좀 기억은 다를 수 있다. 얘네 이 왕세자비가 폭내했죠, 그죠? 애기가 뭐 흑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영국이
다시 패권을 가져올 리는 죽었다 깨나도 없겠구나. 영국 왕세자가 그래서 어디 가서 살겠대요, 얘네가. 미국에 가서 살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전 근대적 왕실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말하는 전통이냐? 전통은 좋지만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뭐라고요? 어, 나와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니까요. 그게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왕실이 있는 나라들이 다 아주 트레디셔널함을 강조하다가 나라가 맛이 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죠? 근데 중국도 너무 중앙 컨트롤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니 뭐 결과는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 이런 식으로 다 좋는 거예요. 음, 그죠? 만약에 미국이 뭐 개인은 CEO가 될 수 없어라고 했다면 미국이 저렇게 발전했을까요? 그죠? 미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만큼 나왔을까요? 동성애자는 CEO를 할 수 없어. 그럼 뭐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난리 났겠죠. 다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규제가. 네. 네. 삐처리? 네. 트렌드를 무시하면 한움을 파다 보니 어느새 대세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였는데, 여기 딱 보면, 하츠네 미쿠, 이 이름을 안다면 당신 대략 두 범주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캐릭터 오타쿠거나 음성 AI 업계 종사자. 2007년 데뷔한 하츠네 미쿠는 도쿄돔 공연을 4회 연속 매진시키는 연 3천억을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수인데, 도요타가 TV 광고 모델로 세우고 루이비통의 의상을 맡고 레이디 가가는 북미 투어의 오프닝 게스트로 초청할 정도로 글로벌한 지명도를 갖췄는데 얘가 뭐야? 정체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죠? 사람이 아니라고. 사이버 가수 아담과 같은. 그죠? 그래서 죽은 김광석의 목소리도 살려낸 AI 노래. 현실 가상 접목한 세계 최고 기술. BTS가 속한 뭐 빅히트가 40억을 투자해서 뭐 K-팝을 넘어서 새 시장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생각해 보시면 그냥 어 사이버 가수인 거죠, 그죠? 어떻게 표현하자면.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먹거리 할 때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요 정도만 보고 여기서 언급된 내용 또는 기사 정도를 꼭 알고 계세요. 다음. 코로나 시대의 건강 챙기자. 일본 열도에 부는 무알콜 맥주 바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변화에서 IT의 성장과 뭐 2차 전지와 뭐 어떻게 되고 뭐 구조적 성장으로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문제, 뭐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만 알고 그냥 사두고 한 5년, 10년 기다리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클릭 조정을 통한 펀드의 내 계좌의 구조 조정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들을 계속하고 두 번째는 그 사이사이에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소비재라는 거죠. 소비재의 트렌드라는 건 아주 쉽게 팔로우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이러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간식도 많이 먹고 배달 음식도 많이 먹었고 그죠? 그러니 살이 많이 쪘고 운동도 못했고 그래 이제 코로나 완전히 해소되고 난다면 뭐부터 할까? 우선순위에 있는 애들을 좀 소비재로 담아 놓는다면 아까 우리 퀀트 모델에서 본 것처럼 그 애들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 거냐는 거죠. 얘네는 어닝 모멘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성장주로 볼 거냐. 그냥 소비재 얘는 그러면 가치주냐. 가치주였던 애가 높았던 이유는 뭐냐. 이런 거에 끼워 맞춰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집콕 시대에 달라진 주거 선호도. 교통보다는 숲이나 공원 주변이 좋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아서 주거 기능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출퇴근 위주의 지금의 모습에서 향후 10년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 부동산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역세권과 서울 부동산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죠? 출퇴근 거리와 뭐 이런 이유였잖아요. 대부분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거에서 뭐 엄마가 몇 분 안에 집에 와야 되고 뭐 여기 얼마나 가까워야 되고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 트렌드는 그때 세일즈포스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도 미국서부터 시작되지만 집에서 일을 하는 이런 개념 또는 매일 출근하지 않는 개념, 주 3일만 일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주거에 대한 선호도에서 우선순위는 뭘로 바뀌게 될까요? 이런 거를 역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거의 10년이 그랬으니까 미래 10년도 그럴 거라는 아주 움직이지 않는 그 편향된 확신,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치인들이나 LH 관련돼서 뭐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것도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과 세대들을 다 보세요. 나이가 어때요? 일단 많습니다. 그냥 많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자본이 있는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의 자산이라는 거죠. 새로운 자산들이 뜨고 있는데 10년 후엔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헛소리하네. 또 부동산은 진리인데 헛소리하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포인트에서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음 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직원 한 명도 안 보이는 무인 골프장 1년에 선보이겠다. 당연히 뭐 오프라인도 이분이 얘기한 거에서 여기 딱, 자, 그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천편일률적인 골프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투자하는데 골프 코스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잔디를 더 좋은 걸로 깐다든지 아니면 식사나 메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 접목한대잖아요. 물론 골프존이라는 회사지만. 네. 이제 무슨 얘기야?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투자의 1순위는 뭐냐고요. 혹시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투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고. 매장 확대, 신규 지점 뭐 확보, 출점 뭐 이런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아마 디지털이나 뭐 이런 시스템들, 백업 시스템들 이런 거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정비 축소, 그죠? 사무 자동화, 맞아요. 가상화 다 이런 데에 투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가상화와 사무 자동화, 전산화 이런 걸 엄청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 다음은 뭐가 되죠? 출퇴근이 달라지겠죠. 아니, 가상화와 사무 자동화가 되는데 출퇴근하는 모습은 그대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재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휴가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5일인 것도 이상해지고,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강남역이지만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확실히 월요일 날은 차가 거의 없어요. 월요일에 굉장히 일찍 출근하거나 수요일 날도 좀 차가 없고 금요일은 엄청 일찍 이른 시간부터 막히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외곽으로 놀러 나가는 차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9 to 6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좋은 회사들이 막 5시에도 퇴근하는 것 같고, 수요일은 아마 주 4일째인가 하는 회사들은 수요일을 그냥 선택적으로 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리얼 세계에서의 그 변화를 언제쯤 어떻게 반영하냐의 문제겠죠. 다음. 아직까지 원래 레코드 안 누르고 있었죠. 그죠? 지금 레코드 누른 거 아니야? 좀 전에? 원래 레코드 눌렀어요? 오늘 거 레코드 하나도 안 누르고 있었지. 내가 지금 봤나? 원래 녹화하고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곱창 기질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걸로 경트 고도 일단 저희 같이 얘기했던 3월까지 공부 과정은 끝났어요. 뭐 어떤 부분이 좋으셨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리포트도 같이 많이 보고 자료들도 저희가 많이 나눠드렸을 거예요. 뭐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걸 소화하시는데도. 근데 그걸 보고 그걸 공부한다고 다 알거나 예측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했는데 도 고작 돈을 벌기 힘들구나. 또는 시장이 하락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주가를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허탈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할수록 어려워져요. 맞아요.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투자에 대한 세계관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과거 여러분이 저희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과 지금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는 채팅을 치면서도
느껴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내용만 봐도 알고요. 왜냐하면 3개월 전, 6개월 전에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어렵거나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지표나 차트를 쉽게 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게 나누는, 그리고 사고하고 상상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주식 얘기가 아니라 나와 그냥 10대와 내가 그냥 아이를 보면서도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얘기했던 로블록스로라도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조카랑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런, 그런 어떤 세계관의 확장들을 이뤄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웬만한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 이상의 수준을 갖추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3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거를 녹화본만 받아가지고 봐야지 하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뭐 공부라는 거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너무 공부라는 생각 하지 말고요. 재미없으면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간중간에 화내고 막 은유법 많이 쓰고 갑자기 이상한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불쾌하고 흥분하고, 그죠? 막 혼내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저딴 애한테 혼나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저희도 코로나가 좋아져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다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공부 계속 해야 돼요. 끝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일 세상은 또 달라져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음, 다음 다음 주에 그것까지 마련해서 저희가 좀 발표해드리고, 너무 또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마시고요. 그냥 쟤네들이 자기네 경험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